작은 서점. 곰이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고 나는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프랑스 인류학자 나스타시아 마르탱의 에세이 야수를 믿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이 저자가 캄차카 반도에서 곰에게 습격당한 실화를 담고 있는데요.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독특하게 그려냈습니다. 자,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평의 집을 고치다가 진짜 인생을 만난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패트릭 허치슨의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김진형, 박은하 두 편집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믿고 듣는 시간. 이에요. 그죠?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문자도 계속 남겨주고 계시는데, 한 두 분 정도 소개해드리자면, 레몽님께서,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으로 책 읽기에 빠져 사는 애청자입니다 하셨고, 9299님, 밤늦게 자영업 일 마치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퇴근하면서 거의 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완전 몰입하며 듣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거리가 꽤 되지 않나요? 그렇네요. 와, 그 긴 시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힐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힘드시겠다, 그렇게 매일 다니시면.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편집자의 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저희가 오늘 생각한 주제는 감각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주제의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감각하는 삶이라. 네네. 그래서 어떤 책이 선정이 됐죠? 제가 골라온 책은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가 쓴 종이라는 책이고요. 네. 저는 나스타시아 마르탱의 야수를 믿다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그 종은 출판사가? 가망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김주영 편집자님이 좋아하는. 네, 맞아요. 네네네. 네,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던. 네, 여러 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코너에서 소개가 될 때마다 김진정 편집자님이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그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소개하고 나서 가망서사 대표님도 한번 만났었고. 네네. 저희가 엄청 응원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네. 모든 출판사의 모든 편집자님 저희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가망서사 책을 소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가급적 피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또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워낙 그 좀 인문학 쪽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맞아요. 출판사라서 네네. 말이죠. 네. 그 이제 감각하는 삶, 이게 주제를 먼저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책을 먼저 고른 다음에 주제를 붙이신 거예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려운 주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서로 얘기하다가. 네. 뭐 3월이니까 봄이니까 네. 봄에 관한 산문을 해볼까? 이렇게 그러다가 네. 갑자기 은하 편집자님이 저한테 요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봐서 제가 AI 시대에 대한 피로감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 AI 시대에 우리 막 뭐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고 출판계도 막 AI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거에 대한 전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AI 시대에 AI가 할 수 없는 것, AI가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하는 게 사실 AI와 가장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각이라는 네. 주제를. 어려워요. 어려운 어렵습니다. 주제예요. 예. 자, AI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로 오늘 한번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은하 편집자께서 골라오신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스타샤 마르탱의 야수를 믿다.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요. 손을 뻗어서 한번 이렇게 쓱 쓰다듬고 싶은 정말 그 어떤 야수의 털,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표지 아닌가요? 이 정도는? 맞아요. 제가 어제 되게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네네. 이게 제가 제 소파에 올려놨는데 저희 고양이가 이걸 보고 털을 쫙 세우면서 오! 귀를 쫙 내리고 야수처럼 변하더라고요. 이 털을 보고 동물이라고 인식했나 봐요. 이게 지금 갈색 털이거든요. 이게 곰털이겠죠? 맞아요. 불곰털인 것 같아요. 불곰털이요. 근데 이게 고양이 눈에도 보이는 거. 걔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집 거실에 야수에 한 파편이 이렇게 놓여 있다니. 아주 경계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그 소재가 너무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스릴러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그래도 우리 박은하 편집자님께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일단 AI 시대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 몸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책이고요. 네. 그래서 그 몸이 어떤 장으로서 기능하는 몸에 엄청난 재난과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생을 살게 되는 어떤 여성 인류학자의 회고록이고요. 제목이 좀 알쏭달쏭한데 네. 야수를 믿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야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걸 심지어 믿는다? 믿는다고? 저는 이거 여기서 야수를 믿다가 무슨 말인지 이 책에서 한 번도 설명해주지 않거든요. 저도 그걸 꼭 오늘 물어봐야지 하면서 왔는데 그 얘기부터 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추만 할 뿐인데 88쪽에 야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힌트를 그거보다 좀 뒤에서 찾았는데 이 저자가 되게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야수들과 말 그리고 숲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넓게 펼쳐진 평원, 높은 산과 거친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반대에 있었던 것은 교실, 수학 그리고 도시였다. 이렇게 네, 유년기 때부터 야생에 되게 끌리고 그쵸. 야수한테 매혹되었던 기억을 소환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나한테는 인류학이 이 세상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야생, 야수와 조우하게 한 인류학 그리고 그 야생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야수라고 썼지만 야생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죠. 제목이겠군요. 네. 그 인류학자가 곰을 왜 만나죠?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저자 네. 나스타샤 마르탱이라는 저자인데 프랑스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첫 연구는 알래스카 원주민 그위친인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네. 그 민족들에 관한 연구로 야생의 영혼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리고 비슷하게 원주민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러시아에 있는 캄차카 반도에서 에베닌을 연구하는데 에베닌이요. 네. 그게 되게 고지대인 산이고 숲이 우거져 있고 빙하가 있고 막 이런 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연구를 이어가다 보면 야생과 조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곰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습격을 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습격을 물리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이거를 그냥 조우했다고 표현하는 게 참 이게 맞는 건지. 이제 사실 그 단어가 굉장히 이 책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현장에 이제 뭐 조사 차원에서 연구 때문에 갔는데 곰을 만나서 습격을 당했어요. 그것도 얼굴을 가격을 당한 거잖아요. 네. 아주 심하게.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얼굴에 반이 뜯겨져 나갔죠. 그러니까 턱 한 점이, 턱의 끝에 한 점이 이렇게 뜯겨 나갔다고 저 표현이 돼 있는데 다리도 다쳤고 다리도 물리고.
그래서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은 이 책 읽다가 무서웠다고 하셨던 게 이런 맞아요. 부분인가요?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책이 되게 소설 같거든요. 저는. 네네. 하고 여러 권의 책을 먼저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앞부분 읽다가 네. 되게 몰입감 있게 확 빨려 들어갔어요. 네. 처음부터 이제 이 곰을 만나는 장면부터 막 시작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막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치료받는 과정이 무서웠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 현장에서 러시아에서 수술받고 이런 거는 어쩌면은 이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런 네. 치료를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재건 수술 받고 온갖 또 막 수술 받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굉장히 솔직하고 맞습니다.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곰한테 습격받았을 때는 기억이 이렇게 혼미해져서 그랬을 그런지 것 같아요. 예. 자세한 어떤 막 그 본인도 현장 그걸- 묘사는 네, 없어요. 네. 네. 막 턱이 막 뭐 어떻게 찢겨나갔고 막 뭐 그 내가 그 뭐 도끼를 들어서 뭐 어떻게 가격이고 이런 얘기들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료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는데 자기 턱이 서구 의학과 러시아의 냉전의 현장이 됐다는 그런 표현들도 네. 또 감염됐다고 해서 감염돼서 또 붙여야 되고. 아우, 정말 이 삶은 도대체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예요. 이걸 지금 이겨내고 심지어 이거를 자기가 글로 남긴 거잖아요. 맞아요. 와. 참, 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야생에서 곰을 만나서, 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올 수 있는 건가요? 살아왔어요, 이 저자는. 살아왔죠. 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끼로 일격을 가해서 살아남긴 했는데 사실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은 이 싸움의 시작이 저는 그 곰이랑 막 싸울 때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곰이랑 일단 눈을 마주쳐요. 근데 이제 그 캄차카반도 에베닌들 사이에서는 곰을 만나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마주치면 곰은 이제 자기랑 눈을 마주친 사람 분명 자기를 기억할 테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곰이랑 딱 눈을 마주쳤는데 이 마르탱이 눈을 피하지 않고 네. 뚫어져라 보고 그 다음에 그 싸움에 이제 그냥 전격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얘랑 싸워야겠다 이렇게.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뛰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거를 운명으로 해석하면서 나는 그렇게 싸움에 말려들게 되어 있었다는 걸 약간 예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추카라는 이름으로 네. 에베닌들이 마추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저자한테. 근데 그게 암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곰과의 인연이 맺어져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또 그 뒤에는 미에드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건 곰과의 만남 싸움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을 이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 저주처럼 해석되기도 하는 게 곰이랑 일단 만났는데 살아 돌아왔다면 반은 곰이고 반은 인간인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조금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자가 이전에 연구했던 알래스카 그위치인들한테서도 그런 주제를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랑 뭔가 어느 정도 경계에 있는 인간 사회랑 자연이랑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자한테는 이게 되게 익숙했을 사고일 텐데도 막상 이제 뒤에 가면은 자기가 인류학자로서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돼버렸다 하면서 다시 그 반전을 좀 체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거는 사고잖아요. 네. 우리 합리적인 어떤 그 단어로 표현할 때 사고고 그 이후에 이제 막 수술이면 이제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현대의 어떤 문명으로 이거를 막 이겨내는 게 일상적인 어떤 그 곰한테 습격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네. 이건 오히려 내가 반이 곰이 됐고 네. 곰이 나에게 생명을 앗아가지 않은. 네. 그래서 곰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않죠. 곰을 계속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만 애쓰는 그런 이해하려고 저자예요. 쓰고 네. 심지어
살아 남겨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자기한테 네. 새로운 정체성을 네. 줬다고 생각해요. 곰이 나한테 스며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완전히 그 동물과 야수와 이 사람의 경계가 아닌 그걸 섞어버리는 굉장히 특이한 논리 구조로 지금 이야기가 싹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이 질문은 그랬지만 사실 이 저자한테는 약간 그 살아남았다는 표현 자체가 이 저자의 경험이랑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한 변환점이 된 변신의 계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사고를 혹시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뭐 화상. 그렇죠. 사실 네. 저도 없어서. 근데 지금 이 20대 후반으로 나오나요? 이 주인공? 네. 젊었을 때. 얼굴을 다 어찌 보면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자기 삶이 그 나이 이후로 주저앉았다고 표현을 하던데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그 괴로운 게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더라고요. 병원에 막 이제 마르탱을 이제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해 불쌍해 예뻤을 텐데 저 얼굴 어떡해 괜찮아 뭐 그게 굉장히 이 저자한테는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불편한 곰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불편한 그거로 묘사가 되고 있죠. 맞아요. 네. 여기 저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심리치료사가 병실을 방문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심리치료사가 뭔가 어때요? 다음에 뭔가 더 본질적인 영혼의 어떤 무너짐이 있기라도 할 것처럼 그걸 가정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라는 게 말이죠. 정체성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그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얼굴 다친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얼굴이 반이 날아간 사람한테. 그래서 이 저자가 거기에서 이제 말로써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라면서 이렇게 적는데 일방적이고 일률적이고 일차원적인 정체성의 개념을 전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몸 안에 거주하는 다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는 게 내 일이라고. 내가 그동안 사는 동안 해온 일이라고. 그 얘기로 확 쏘아붙여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참았다. 쏘아붙여주지. 네. 근데 왠지 그 심리치료사는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심오한 그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이 곰과의 이 조우 이후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카프카의 소설 변신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 변심에서 그 갑자기 딱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잖아요. 그쵸. 이 저자도 비슷하게 그 꿈 같고 엄청나게 뜨겁고 막 번뜩이는 그 싸움의 순간이 딱 지나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서 얼굴이 그렇게 돼 있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 건데 저자는 이거를 되게 잡종이 된 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곰과 나의 뒤섞인 몸. 그러니까 약간 반인 반숙의 현현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네. 이게 인류학자라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현학적으로 풀 수 있는 건가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계속했어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하여튼간 나만의 어떤 그 저자만의 방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이제 생존기 같은 건데 그 생존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나요? 이겨낸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이 여자가 자기 몸을 받아들이기에는 일단 경계인 같은 몸이 됐으니까 러시아에서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병실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반응들, 자기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한테 물린 저주받은 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네. 프랑스에 갔을 때는 동료들도 가족들도 자기 보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재난을 당하다니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저자가 어느 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어딜 간다는 거니? 이러니까 다시 돌아갈 거야. 숲으로 이랬더니 언제 간다는 거니? 2주 뒤에 하고 갑자기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껴요. 나 이걸 회복하려면 이 사회가 아니라 내가 곰한테 습격당한 그 숲으로 가야겠구나. 그 숲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숲에서 또 에베닌들의 사회에도 결국에는 이거 말해도 되겠죠? 소속되지 못해요. 그러고서는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를 실감하고
그 장면에서 끝이 나거든요. 난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러시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캄차카 반도에서도 속하지 않는 정말 그 경계인이었구나 이런 걸 깨우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고매의 습격이 없었더라면. 그렇겠죠.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다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인류학을 하는 저자였으니까 그런 세계에 대해서 글로서 자기가 지식으로서 이성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게 갑자기 자기한테 삶으로 오니까 그때 이제 몸으로 쓰는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몸으로 쓰는 글이다. 네. 저 같으면 그냥 그 곰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한 방에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분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책에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참. 자, 그리고 또 이제 옹기니의 말에서 야수를 뜻하는 포부라는 단어의 해석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야수의 말을 이게 되게 이 책 처음에 제목이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여기서 또 야수에 대한 힌트를 얻었어요. 그 옹기니의 말에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중세에는 검은 짐승들, 멧돼지, 사슴 그리고 이후에는 포식자인 곰과 늑대를 가리켰다. 또한 떨떠름하고 시큼한 냄새를 뜻하기도 하고 황갈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금 건너뛰어서 최근에는 고양이과 동물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자신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왔다. 따라서 야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틀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fauve, F-A-U-V-E가 이제 그 야수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수를 믿다라는 의미를 옹기니의 말에서 이렇게 좀 풀이를 해줬네요. 옹기니의 말 이런 거 좀 잘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 꼭 좀 읽어야 되겠어요. 보면 그렇죠? 좀 어려운 책을 접할 때는. 우리가 이 넓은 어떤 그 야생에서 캄차카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흔히 그런 막 영하 막 4, 50도 막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아마 척박한 환경일 거예요. 거기선 인간이라는 존재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정말 거기서 나고 자라는 그 생명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는지를 근데 물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끔찍하기 시작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두 분께 좀 인상적이었던 구절 조금 한 편씩 듣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챕터 제목이 계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뭐 가을, 봄, 여름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우리 은하 편집자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다시 숲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숲으로 가야 돼 라고. 근데 그러면서 숲에서 지낸 다음에 그 계절에 끝나갈 때 그 숲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네. 짧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다리야.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할 거예요. 나는 인류학을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인류학?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묻는다. 나는 한숨을 쉰다. 너무 어려운 질문으로 나를 괴롭히는군요. 나는 하늘로 눈을 들어 올리고 담배를 버리고 다시 한숨을 쉰다. 다리야, 나는 어떻게 인류학을 하는지 몰라요. 그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 뿐. 듣고 있어요? 응, 듣고 있어. 나는 다가가서 붙들리고 멀어지거나 도망가요. 나는 돌아와서 붙잡고 번역해요. 다른 자들에게서 온 것을 내 몸을 통과해서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을. 슬퍼요? 내가 묻고 그녀가 답한다. 아니, 왜인지 너도 알지. 여기서 사는 것은 귀환을 기다리는 거야. 꽃들, 철을 따라 이동하는 동물들, 중요한 존재들. 너는 그중 하나야.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동받는다. 이것이 나의 해방이다. 삶이 주는 한 가지 약속, 불확실성. 떠나면서 쓰는 글인데요. 그러니까 그 숲을 다시 떠나오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고, 저는 아까 계속 얘기 들으면서 이 저자가 이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받으면서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거를 정면으로 이제 직면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어떠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인류학자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이 사람이 평생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학문의 힘으로 자기가 공부해왔던 인류학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숲을 떠나면서 내가 정말 뭘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이제 다리아가 하는 얘기도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이 마르탱 이 작가에게 인류학은 동사인 것 같아요. 나는 인류학을 하고 인류학으로 나의 아픔을 다 이겨내고 참 인류학이란 학문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이들 뒤에 우리 작가도 또 인류학자죠. 맞아요. 또, 네. 얘기는 또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자 이번엔 박은하 편집자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어떤 대목이냐면 이 저자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까 등장했던 다리아가 에베닌의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는 미에드카를 피해야 한다고, 특히 그들의 물건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요? 다리아의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말 거슬린다. 제발 말해주세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요. 왜냐하면 미에드카는 완전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알겠어? 왜냐하면 그들 안에 곰의 일부를 품고 있으니까. 다리아가 한숨을 쉰다. 그 중에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그들이 평생 곰에게 뒤쫓기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꿈에서요? 아니면 진짜로요? 내가 묻는다. 둘 다. 다리아가 눈을 내리깔면서 말한다. 마치 이 사람들이 저주에 걸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다리아는 이불보 끝을 잡아당겨 눈물을 닦아준다. 당신도 내가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미에드카라면, 그리고 미에드카가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왜 당신은 나를 피하지 않는 거죠? 다리아가 대답한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 모든 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야. 우리는 여기서 떠돌고 여행하는 영혼들, 산자와 죽은 자, 미에드카와 다른 존재들과 함께, 다른 모든 영혼과 함께 살아. 모두가 다. 네.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분석하고 통제한 다음에 자기 삶의 체계로 이 경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저자한테 결국엔 들려주는 말이 난 그런 거 다 믿지 않아. 그냥 그저 함께 살아갈 뿐이야. 라고 대답해주는 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네, 그리고 저라면 이 말을 듣고 좀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노래가 생각나셨나요? 제가 생각한 노래는 네. 아케이드 파이어의 My Body is a Cage라는 노래고 네. 내 마음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사에 주목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작은 서점 화요일 편집자의 방 박은하, 김진형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형 편집자님의 책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영국의 인류학자인데요. 팀 잉골드가 쓴 에세이 조응이라는 책입니다. 네. 조응이란 단어가 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응이 원제가 네. 포러스 판타시스라고 좀 다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요? 조응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고 네네. 살짝 다른 개념인데 근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책은 그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존재들을 포괄하는 타자들에게 어떻게 빚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있잖아요. 네. 생태적인 위기, 뭐 기후 위기, 또 전쟁에 대한 위기. 그러니까 인류가 굉장히 온갖 파괴적인 일들로 이 지구가 전 지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위기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이 잉골드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조응하는 법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조응하는 법, 네. 어떻게 조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조응이 여기서 약간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배려, 희생 뭐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조응?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이 서신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러두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코레스폰던스라고 네. 돼 있네요. 네, 이 단어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근데 이제 조응이라는 이제 단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수미상관에 맞게,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에 맞게 내가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확하게 앞과 뒤를 맞춰서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 의미는 서로 간에 나와 또 다른 존재 간의 어떠한 교류, 어우러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우러져 가는 과정 가운데 네. 내 존재를 깨닫는 거거든요. 어렵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역시 김진일 편집자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한 단계 좀 어려운 걸 가져오셔서 굉장히 이 진행자를 민망하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반은 알아듣고 반은 이해를 못하는 채 항상 이 시간을 마무리하거든요. 네,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근데 네. 아주 어렵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저기. 근데 이걸 요약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개념으로 요약하면 되게 네.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개념과도 좀 다른데 네. 상호작용도 제가 어떤 존재를 갖고 있고 다른 존재를 갖고 있는 누군가와 서로 작용해 나가는 건데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존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우러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떠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욕망, 파괴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배려와 희생과 이런 걸 좀 더 많이 추가죠. 그렇게 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그 KBS 1TV에 나오는 그 캠페인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근데 네. 이 개념이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꾸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그래서 좀 무리수를 네. 좀 두는 거예요. 사실 이 저자도 네. 인류학자인 거잖아요. 인류학적인 인류학자입니다.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류학자들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여러 인류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진화 인류학자도 있고 네. 문화 인류학자, 사회 인류학자. 이 사람은 사회 인류학자. 네, 사회 인류학자 같고 우리 먼저 소개한 야술미타의 저자는 문화 인류학인 것 같고 네. 생태 인류학도 있고 근데 인류학자들의 글이 네. 저를 매혹시키는 이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류학은 그러니까 인류가 왜 인류인지를 규명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되게 현학적으로 설명했지만 이 학문이 현학적이지 않아요. 되게 리서치를 통해서 사실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탐문과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규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진화 인류학자는 동물들 연구하면서 동물들 연구하는 이유가 인간의 고유한 존재감이 무엇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야술미타의 저자가 그런 큰 사고를 어떠한 인류학이라는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 나의 나됨을 네. 알 수 있게 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네, 인골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책 자체가 그 뿌얘진 망막을 통해서 식물을 바라보는 네. 그런 이미지로 지금 표지가 쌓여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저는 이제 책 표지 보면서 이게 뭔가 의도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게 뭐에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 의도를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네. 생각하시기에 김진영 편집자님의 그러니까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이 겉에 이 반투명의 종이를 딱 벗기면은 네. 이렇게 밑에가 또 이렇게 나오고 뒷표지에 보면은 새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다 열심히 지금 책을 뒤에 보면 이게 네. 새들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이런 건데.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야술미타는 야수가 등장하지만 네. 이 책에는 뭐 나무, 땅, 대지, 숲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제 인간의 고유함, 인류의 인류됨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숲이요. 네. 자연과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아마 그런 의도로 이런 표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네. 지금 대표님 또 잘 아시니까. 네, 대표님께 한번 제가 물어보고 틀리면 네. 다음 방송 때 정정. 네. 네. 아, 이게 저자가 또 그 조응을 말하면서 손편지가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또 네네. 안타까워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손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손편지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네. 그리고 맨 뒷부분에 가면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손글씨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일단 편지를 쓴다는 행위는 상대방을 탐색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상대방을 제가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려면 제가 일방적으로 쓸 수는 없고 안부도 물어야 되고 뭐 맥락과 상황과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쓸 것이고 네. 상대방을 탐색하는 게 나올 것이고 또 손으로 쓰는 행위란 좀 더 육체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손끝의 감각.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온몸이 손끝에서 이제 모아지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기억한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거는 잊히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손으로 쓰는 손편지가 사라진 시대가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화통화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요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하잖아요. 네, 저 너무 바쁘니까 저기 네. 카톡 뭐 문자로 보내주세요. 꼭 그 말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점점.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카톡으로 막 주고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가끔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너무 당황해할 때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인골드가 얘기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은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가 우리가 문자화되었을 때 또는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어떤 고유한 그 사람의 고유한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듣고 나의 목소리를 전하고 이것이 이분은 굉장히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분이 좀 지향하는 삶이라는 거는 더 내 몸의 감각을 더 많이 이용해서 맞아, 감각이 핵심입니다. 그 소통을 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뭐 생명 모든 네. 생명을 좀 더 내 몸으로 좀 이렇게 느껴보자 뭐 이런 그래서 이 뜻이거든요. 책이 전반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자연을 감각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무를 감각할 것인가, 네네네. 내가 어떻게 대지를 감각할 것인가. 우리는 AI 시대에서 순식간에 네. 나무의 촉감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정말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히브리어를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다른 책인데 보다가 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야다? 근데 야다가 무엇을 알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야다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네.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경험에 실종된 시기에서 경험에 실종이라는 책도 있고 경험에 실종된 시대에서 어떤 AI가 주는 지식이 마치 내가 아는 것인 양 착각하는데 네. 이 책이 내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제대로 감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모든 내가 지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지식들에 대한 먼저 이렇게 회의? 의문?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존의 관습, 네. 통념 이거를 먼저 세워놔요. 그래서 그거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인류학은. 네네. 그걸 의심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 어떤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네. 어렵다 근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네.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말씀해주신 정확한 예를 이 팀 인골드가 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이 저자가 사실 선의 인류학자라고 많히 불려요. 선이요? 네. 맞아요. 라인. 네, 라인. 그래서 라인이라는 개념을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처음 창안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사물이나 뭐 어떤 인간성이나 어떤 개념들을 점으로 연결하고 네트워크라고 바라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선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점은 이제 어떤 점들이 있고 그 사이를 잇고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우리의 지성의 발달, 이 모든 것은 다 선이다. 해서 이 과정으로 계속 선이라는 거는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응이나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나 마주침 같은 걸 보면은
점이라고 보면 딱딱 해가지고 네트워크 딱딱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선은 진짜 하나하나 다 끌러가지고 그 그러네요. 타래를 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네요. 엄청난 이해와 엄청난 공과 엄청난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계속 끊임없이 그 선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이 감각을 하려면은 진짜 품이 많이 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아니, 지금 되게 저도 쉽게 그 아니 저보고 어쩌라고. 김진영 편집자님의 책을 박은혜 편집자님께서 정말 100점에 가까운 맞아요. 예, 너무나 지금 잘 풀이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 질문도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현학적인 책인 것 같지만 지금 박은하 편집자님이 이해한 정도만 우리가 그 기본 개념만 갖고 있다면.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인골드의 정말 핵심. 그분의 사상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타래를 풀듯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나가면 굉장히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근데 책이 실제로 읽어보면은 네. 이 에세이들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아름다워요. 추구하시잖아요. 네, 항상. 굉장히 네. 아름답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이 막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자가 뒷부분에 설명할 때 구겨짐의 세계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도 단편적으로 그 문제만 딱 보는데 이분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딱 나와 있지만 이 문제 이면에는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오히려 나무를 가서 느끼고 그 상대방의 존재를 네. 내가 탐험하고 손글씨로 편지를 편지 쓰고,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내가 조응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으로 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분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른과 어린이가 네. 감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해요. 간파하려고 하고.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탐험하거든요. 네. 그냥 관계를 그냥 맺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의 감각 탐험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조응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생명들과 조응을 할 수 있을지, 조응이란 단어를 계속 좀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두 분께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 네. 주요 장면들 한번 좀 낭독으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구의 나이 후에 등장하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197쪽에 빙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서로의 삶의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면서 동물과 인간들은 그러한다라고 하는데, 동물과 인간만 그런 것 같으냐? 자연물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생명체만 한다고 한정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반대할 것이다. 바위와 돌, 강과 빙하, 산과 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면서 말이다. 이들에게는 감각이라는 것이 없고 듣거나 반응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텐데 무작정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세계에서 빙하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인 북서태평양 연안에 사는 툴링킷 쪽은 빙하가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빙하에 대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빙하가 화를 내거나 돌변하지 않도록 그 앞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강조하는데 툴링킷 쪽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빙하에 귀가 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질학이 부정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빙하는 바로 그 경이로운 존재감으로 이 세계에, 우리에게 현존한다는 것이다. 빙하는 눈부신 흰빛, 엄청난 습기와 한기, 그리고 특히 폭발하듯 갈라지는 소리로 존재한다. 그러한 존재 방식이 곧 빙하의 말이다. 그 소리는 우리 귀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비로소 그것은 빙하의 이야기가 된다. 네. 자, 우리 김지영 편집자님. 참 놀랍게도 제가 찾아온 부분하고 같은데, 그래요?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까 하다가 저는 그 다음도 좋았어요. 네. 우와. 그 다음 부분을 네네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치는 이 세계의 다른 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것들은 혼합되고 구성되느라 폭발하고 흔들리고 갈라지면서 울려 퍼진다. 자연은 침묵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을 수는 있다. 우리가 과학의 프로토콜이 요구하는 대로 세계에 대한 사실과 명제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종말이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나무에 부는 거센 바람, 폭포의 울부짖음, 새들의 노래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들리지 않는 소리들은 그저 명제에 그친다.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네, 이 네. 부분을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참 그 보면 왜 저도 가끔 이제 막 낭독 이렇게 좀 참여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 부분 줄쳤어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 책의 네. 편집자께서 이 면지라고 하죠. 이 네. 앞부분에다가 귀 기울여 들어야 소리는 비로소 이야기가 된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네. 세상에 막 이런 새들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때 그게 네.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 좋았습니다. 네. 조응을 통해서 세계를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사실 새로운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되게 오래된 방식을 본질에 더 가까운, 네. 우리 본능에 더 가까운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팀 인골드의 조응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김지현 편집자님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질문을 뽑을 때 네.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길래 가져왔습니다. 조응을 했네요. 그 그렇네요. 라디오와. 네네. 네. 김현창님의 살아내기라는 노래고요. 네네. 이런 가사가 딱 귀에 들어왔는데 봄을 기다릴게 살갑게 얘기 나눌 우리로 살았던 건 내게 틀림없이 구원이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분명 사랑 노래일 테지만 네. 그러나 조응을 읽으면서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살갑게 얘기 나눌 우리로 살아갈 수 있다면 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고 네. 또 봄에 이 계절에 이 노래를 듣고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그 감각을 깨우는 책. AI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 바로 우리 인간 본연의 어떤 모습, 또 사유의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 팀 인골드의 조응, 그리고 나스타샤 마레팅의 야스미타는 두 권. 좋네요. 굉장히 현학적이면서도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이 정도는 읽고 가야죠. 이 봄에, 그죠? 자, 그럼 김현창의 살아내기 노래 띄워드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진영, 박은하 두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